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홍역이 발생했고 미세먼지도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환경 조건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홍역과 미세먼지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 최근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 당협위원장 추천 잡음 등으로 지역 보수 정치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역 보수 정치의 쇄신 이슈를 짚어봅니다. 지역 정치 이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쇄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쇄신 작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 얘기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전당대회 결과가 지역 보수 정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 15일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때 법무장관,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쇄신 작업의 방향성과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 특히 이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수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는 이제 보수에 대한 실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성과 쇄신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과거 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누굽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총리로 승진을 했고요.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기를 비교적 잘 관리했다는 안정감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탄핵 과정과 이후에 보수의 위기 전 과정을 거치는 보수의 쇄신에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보여준 모습들이 그렇고요. 입당 전후로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 표명 과정에서도 어떻게 탄핵 문제를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보수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일부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보내거나 또는 기대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보수가 지금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황교안 총리가 안정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 무대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그동안은 황교안 총리는 이제 관에서 성공하신 분이죠. 이른바 관운이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발탁됐지만 총리로 만인 지상 1인 지하의 총리로 영전이 됐고 또 국가적 위기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꽃길만 걸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 보수는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신을 내던져서 보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결기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황 총리는 안정감은 보여줬는데 그동안의 모습에서 결기와 비전은 좀 약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기와 비전을 보여주려면 내가 이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희생도 겪어내겠다라는 결기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셔서 만약에 이런 결기와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흔히 이른바 제2의 반기문 또는 제2의 복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갈아탄 셈인데요. 그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을 할 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통합, 화합 이런 것을 강조는 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보수 쇄신 과정에서 이것이 핵심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네. 찬성하느냐, 네. 반대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쇄신이냐 아니냐, 네. 그 기준을 거기에 맞추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자, 근데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은 셈이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던 이런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 입장과 무관하게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특히 네. 지역의 유권자들, 보수적 유권자들은 보수가 더 이상 탄핵 프레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 황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제 저항하자라는 쪽만 강조를 하신 것이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기자회견 과정이라든지 이런 인터뷰 과정에서 강한 야당을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도 강한 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발목 잡는 야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네. 지금. 그래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하게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를 해서 잘한 점들은 지지를 해주면 있지만 잘못한 점들은 대안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강력한 야당, 강력한 정책적 야당이 돼달라는 건데 지금 과거의 프레임에 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큰 아쉬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유치원 3법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야당이 강하게 발목 잡아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할 건 지지해주고 또 반대할 건 반대하고 이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이 오겠죠. 네. 그때 대 황 총리의 그런 정치력, 비전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요구가 타당한 것이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드러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사법농단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총리도 결국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고 또 총리였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고백과 반성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황교안 총리가 친박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는 결국 친박의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박의 대표 주자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이 친박 대 비박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비화하면서 당내에서는 이것이 우려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가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당대회 양상은 좀 더 복잡한 그런 모습을 띌 것이고 이게 쇄신은 또 어떻게 될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내재돼 있는 것 같은데 좀 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될 것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한당이 왜 망했습니까? 흔히 말하는 친박과 비박 간의 그런 날마다 끊임없는 그런 개파 싸움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대 총선 과정부터 흔히 말하는 진박 공천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요. 또 탄핵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블레임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결국 망했고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자한당 보수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이익 공동체로서 보수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 공동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뭐 정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황교안 총리의 정치적인 변신 과정, 입당 과정 자체가 과거의 프레임과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익 공동체의 보수가
가치 공동체 보수로 좀 전환될 수 있는데 네. 예,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노하우 또는 이제 관직의 경험 그리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제 변했으니까 자신의 철학을 좀 던질 수 있다라면 새로운 정치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하나 전망을 하자면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는 보수가 사실은 위기였지만 기회였습니다. 이 새로 완전히 폐허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는데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는 과정이 지금까지 미흡했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것도 실패했고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좀 연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가까워지고 권력을 두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과거의 친박 비박 프레임이 네. 다시 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친박 비박 모두 지리멸렬한다면 네. 정치적인 이제 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우리 홍 전 대표가 등판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은 보수 쇄신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때 가면은 결국 권력 투쟁으로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것이고 네. 또 이 보수의 제대로 된 혁신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교수님 모신 것 같아요. 지역 정치인들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지역 정치인들은 이제 결국은 좀 더 크게 보아서는 큰 틀.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보수가 30년 동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이끌어 왔는데 결국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유권자들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크게 보아서는 그럼 보수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구성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유권자들은 30년 동안 특정 정당을 어느 지역보다 더 지지를 해왔는데 내 삶을 바꾸는데 나의 지지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과 회의가 지금 만연해 있는 게 불신이 만연해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의 지금 정치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보수 정치인이 돼서 우리 유권자들의 삶을 대구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과거의 친박 비박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생활 공동체에 기반한 생활 정치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프레임이 되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에 기반한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게 비박이든 친박이든 보수 정치이든 아니면 중도 정치이든 새롭게 선택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쇄신 과정에서 지금 네.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일단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요. 그 공모 지역이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이 이제 79곳인데 네. 59곳에서 조직위원장을 이제 추천키로 했습니다. 현재 55곳에서 임명을 했고요. 대구 경북은 8곳인데 6곳 인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여튼 지금 이 잡음이 뭐 많지 않습니까? 이 동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적 변경으로 네.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제 당적 변경으로 논란이 된 유성걸 전 의원이 됐고 네. 북갑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부망천 예.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죠. 네. 무소속의 정태욱 의원이 추천자 명단에 오른 상황인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만 승인되면 이제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견이 많습니다. 공분을 산 분을 왜 영입했는가, 네. 공모해서 이제 임명했는가,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국이 너무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이 다이내믹 코리아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일을 금방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몰락의 서곡은 사실은 20대 총선이었거든요. 공천 과정이 국민들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반발이 결국 당시 새누리당의 몰락의 서곡이었거든요. 이 어려운 보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이제 선택하면서 결국 과거와 같은 논리로 이렇게 뽑았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정치적 불신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의 위기, 보수의 이제 몰락 속에서 보수 정치인들, 특히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이제 정치권의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탈당에다 입당하는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탈당과 입당 과정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실언으로 이슈가 됐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북구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 대학이 있고요. 또 네. 거기에 또 서민들도 많이 삽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망언을 했던 정치인들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들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북구의 지역구 국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의문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탈락한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토론 계속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시죠. 윤두현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분이고 16년 총선에서도 대구의 진박 6인 멤버 중에 한 분이라서 적격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선, 3선한 의원 또 그러고 정치의 꿈을 둔 사람들 다 밥을 만들어 놓고. 네. 경산에서 탈락한 이덕용 후보 그리고 북구 을에서 탈락한 서상기 전 의원 얘기를 예. 들어보시는데 당협위원장 지금 인선 과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구 지역은 그렇고요.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구 지역 말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네.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것과 비교할 때 결국 대구 정치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의 위기를 얘기하고 보수가 재구성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들이 사실은 대구가 여전히 텃밭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 흔히 말하는 근자감이라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흥미로운 결과는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 40대 여성 이런 신인들이 많이 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당협위원장이 바로 21대 공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준 거 사실이고요. 다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이제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좀 이렇게 잘 진행된 더라면 국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테고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좀 약간 좀 단발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도 대구 지역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정치인들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앞으로 민주당을 포함해서 21대 공천 과정에서 자한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이 지역 정치권의 그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쇄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역의 민주당은 가장 큰 특징, 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존재감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역 의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네. 또 몇 분 안 되지만 또 활동도 사실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20대 총선 그리고 19대 대선 네. 그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며 3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네. 사실 좀 크게 얘기하면 혁명에 가까운 사실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구의 이제 구호가 컬러풀 대구인데 사실은 단일색 대구에서 퍼플 정도로 바뀐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때는 그만큼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변화가 잠정적이고 대단히 유보적인 지지라는 것을 민주당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에 좀 신경을 못 썼을 수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남은 이제 선거까지 21대 총선까지의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지역적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만약에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구도 이제 호남이 그랬던 것처럼 단일 정당 구도에서 경쟁 정당 구도로 변해야 되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경쟁 정당이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지역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남은 1년 반 동안 어떻게 대구 지역 유권자들한테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설득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지역 정치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들어 대구에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역 그리고 홍역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메르스 때 한번 나오셔서 토론하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홍역 그리고 이 홍역 환자가 언제 확진 환자가 나왔는가 그리고 방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저희 도성진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난달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신속하지도 적절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구의 첫 홍역 확진자가 발생한 날짜는 지난달 17일, 두 번째 확진자 발생일은 29일입니다. 두 환자 모두 동구의 제1연합소아과에서 치료받았는데 두 번째 확진자는 파티마 병원에도 갔습니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1연합소아과와 파티마 병원에서 홍역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도 9일이 지나서 대책회의를 했고 열흘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동회의에서 접촉자의 범위, 의료진에 대한 홍역 항체 검사 및 예방 접촉, 선별 진료소 운영, 병원 방문객 대상 안내 방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일 대구 파티마 병원 의료진도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지만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나 접촉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끼리도 근무 부서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역은 공기로 퍼지고 전염성이 강해 감염률이 90%를 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홍역 환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적용되는 홍역 관리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홍역 관리 지침에 따라 홍역 면역력이 없는 의료진에게 바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만 첫 의료진 감염이 확인된 후 이틀이 지나서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예방접종을 마치기까지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난 작년 12월 달 중순에서 이렇게 딱 맞았으면 정보 공유가 됐으면 괜찮을 텐데. 결국 홍역에 걸린 대구 파티마 병원 의료진은 그 사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지침은 홍역 면역력이 없는 의료진에게 홍역 환자 진료를 금지했지만 이번에 감염된 파티마 병원 의료진 대부분은 홍역 환자가 자주 드나드는 주사실과 응급실 근무자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홍역 관리 지침에 대한 세분화한 매뉴얼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현장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서 진행한 지침 아니긴 합니다. 확장된 거는 아니고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환자 신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홍역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도성질입니다. 네, 교수님. 리포트에서 홍역은 공기로 전염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 또 경기도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홍역이란 것이 어떤 경로로 또 어떤 조건에서 전파가 됩니까? 밀접한 접촉과 공기 전파가 전파 주된 경로인데요. 네. 공기 전파라고 하면 같은 공간을 사용한 네. 사람에게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홍역에는 이렇게 예방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같은 공간에 밀집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병원이나 공공시설은 공기를 통한 전파가 위험하겠습니다. 네, 이 법정 제2군 전염병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다고 그런데 제2군이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또 1군과도 어떤 구별이 있는지요? 예, 1군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국가가 급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이질이나 콜레라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2군 법정 전염병은 쉽지 않겠지만은 통제가 쉽지 않아서 예방 접종 또한 있어서 예방 접종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더 강조하고 기본 예방 접종. 뭐 예를 들면은 뭐 홍역이 제일 대표적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게 우리가 예방 접종 파상풍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공기로 전파되는데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제2군 법정 공기뿐만 전염병. 아니라 네. 예방 접종을 통해서 국가가 네.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질환들을 2군 법정 감염병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홍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한 전염병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뭐 위험한 사람이 또 따로 있는지. 그렇죠. 네. 병이 이렇게 우리가 메르스 때 20% 정도의 사망률을 가져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간 적이 있죠. 그러나 홍역은 정상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사망할 가능성은 우리 환경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를 들면은 이식을 받은 면역 저하자라든지 뭐 또는 신생아라든지 임신한 사람에 있어서 임신부에서 빨리 조사를 한다든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도 홍역을 정상 면역을 가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앓고 지나가는 병, 우리가 홍역을 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아프고 지나가는 합병증을 잘 남기지 않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파력은 굉장히 높고 빠르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다시피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90% 이상 거의 100%에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망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망자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게 홍역이 사망의 6위 정도 될 만큼 많은 사람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2001년도에 5만 5천 명 중에 보고된 5만 5천 명 중에 한 7명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이유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망한 이유는 주로 폐렴, 뇌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이제 홍역이 동네 의원을 거쳐서 파티마 병원으로 간 환자 그리고 그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방역 체계에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을 통해서 확산이 됐으니까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료 환경에서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하죠. 의료를 찾고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하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죠. 그래서 환자가 병원성 원인체를 가지고 병의원에 가서 그 근무하시는 의료인 그 외에 많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쉬운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메르스 때도 그랬던 것을 기억하죠. 홍역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처음에 이 환아를 홍역으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게 뭐 아시다시피 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홍역이 우리나라에서 없었잖아요. 홍역을 교과서적으로만 배웠고 홍역을 만나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열에 동반된 발진 이렇게 알고 홍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사람 발생하니까 홍역으로 발견되고 또 신고되고 하는 것이 홍역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14년에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동네 이제 일반 동네 의사들이 홍역을 진료해본 경험이 적다. 그래서 이 확산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면이 처음 시작에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더 경험을 하고 홍역이 좀 특별한 증상들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진단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하면 좀 더 잘 되었을 것이다. 이런 비평들이 지금 레포트에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홍역은 그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하는 질환으로 국가가 분류하고 있듯이 접촉한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이게 접촉자를 관리하면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공기를 통한 전파, 같은 공간을 사용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 병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것을 막자라는 네. 이론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접촉자 관리가 초기에 미흡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네. 접촉자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접촉자 관리가 쉽지 않은 공기를 통한 전파여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홍역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홍역에 대해서 좀 더 항체를 만들고 또 네. 의료인들은 항체를 확인하고 접종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는 네.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니까 이 병원 이제 근무자들이 그 병에 취약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이제 뭐 어떤 병인지 진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확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 가면은 다 알지 않겠는가? 이 파티마 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1차 의료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에서 이 홍역을 잘 알지 못하고 맨 처음에 잘 몰랐기 때문에 접촉을 했고 또 병원을 옮기고 확산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상적 모양이 비슷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돌발진도 있고 열성 발열도 있고 모양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이 병이 없다면 처음으로 홍역부터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다시피 이 병이 퇴치된 병이다라는 점에서 예상을 하지 않으면 진단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홍역 진단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적극적으로 검사하면서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의료기관들의 태도고 또 접종 부서에 항체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감기 독감과는 어떻게 다른데요? 감기 독감은 아시다시피 이 발진이라는 것은 없죠. 그러나 감기 독감과는 달리 열이 있은 후 발진이 대부분 따라오는 것이 특별히 다르고 발진의 모양이 좀 비정형적이지 않고 전형적으로 나타나면은 홍역 모양이다 이렇게 또 순서도 있어요. 귀 뒤 그리고 얼굴 그 몸체로 내려와서 발까지 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홍역이 돈다고 할 때는 홍역을 의심하는 눈들이 좀 더 많아지고 커지고 해서 잘 진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홍역 관리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런 관리 지침대로 지켜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 지침은 이렇게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뭐 한 공간에 있을 때 얼마의 시간을 어떻게 어느 거리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있지는 않고 홍역을 빨리 접촉자를 관리해라. 또 홍역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해라. 또 의료진들은 홍역 항체를 만들어라. 이런 개괄적인 요소가 대부분이어서 그 지침이 딱 있다고 해서 그 지침만 지키면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 2군이라는 것은 예방접종이 주된 그 예방의 방법이다라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뭐 접촉자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접촉자를 관리했으면 이 병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홍역 관리 지침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괄적이고 총론적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뭐 단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 뭐 보완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는지 물론 이제 지침을 어떻게 변경해야 된다 뭐 이 차원이 아니고요. 지침을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대처 방안까지 전체를 봐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의 문헌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얼마 공간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 없는데 크게 보면은 홍역 환자가 이런 국내에 특히 대구나 이런 곳에서 생기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없어진 질환이 생긴다는 말은 외국에서 들어왔다. 우리가 B3형, B3형이 지금 돌고 있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 있어요. 그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 계통에서 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교류가 많기 때문이고 네. 우리나라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에도 지금 국제공항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 많이 들어오죠. 네. 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는 어렵겠죠.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홍역을 경험하고 나서 홍역이 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네. 의료진들은 홍역을 의심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의심했을 때는 빨리 신고하고 그 접촉자를 최소화. 네. 처음에 이렇게 좀 위협했다는 지적을 하듯이 네. 좀 알게 되면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노출을 적게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나온 말에서 의료기관들이 네. 전파의 이유가 되었잖아요. 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항체 여가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한 90% 정도의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어떤 병원은 한 70%. 그 지역 사회는 젊은이들은 한 50에서 70%,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 뭐 90% 정도 이렇게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 사회로 넘어가는 그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항체 역가, 그러니까 네. 걸릴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항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사회 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왔잖아요. 네. 그 지역사회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군중 면역이라고도 네. 하고 집단 면역이라고 네. 하는데 90% 이상의 항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2번 예방 접종을 한 세대고 네. 지금 20에서 한 40, 50대에는 한 번만 예방 접종을 해서 불완전 항체를 가지고 있다.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랬을 네. 때 지역 사회에도 항체 역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대구시 그리고 네. 국가 차원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국가 네.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홍역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이 계기로 인식하고 네. 예방 접종 사업을 해야 네.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군 법정 전염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네. 질병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국가가 예방 접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대부터 50세 사이에 20대부터 50대 사이에는 그 당시에는 한 번으로 충분한지 2번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웬만큼 이렇게 병들이 줄어들고 2000년, 2001년도에 홍역이 많이 돌았을 때 2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했고 2번을 맞춘 세대가 20대까지고 그 위에도 한 30대까지도 어느 정도 2번 맞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떨어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이 20대에서 40대의 층에서 항체 없는 분이 많은데 이 시대가 과거에 우리나라 의료 시대 의료 시스템과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달라졌고 국력도 달라졌으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서비스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홍역 항체를 충분히 높이는 그런 지원과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홍역 예방 접종을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임시 예방 접종이라고 하거든요. 임시 예방 접종은 지금 10명을 좀 넘게 지금 발병돼 있는 상황에서 수십 명, 수백 명 간다면은 전체 국민이 임시 접종을 할 수 있는 항체 검사를 하고 또는 안 하기도 하는데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방 접종은 아기 때 하잖아요. 네. 지금은 뭐 다죠. 네, 대체로 그렇죠. 다 한다고 봐야 되죠. 지금 세대는 거의 열심히 해서 95%, 99%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대 그 이하는 다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럼 시민들이 내가 뭔가 걸렸는데 이게 감기다, 홍역이다, 뭐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홍역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중시설에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홍역에 걸린지 감기에 걸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홍역에 걸릴 수 있는 병의원을 다녀왔다라든지 발열이 있다. 그리고 발진이 생겼다. 그러면 뚜렷하겠죠. 홍역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발열과 발진이 동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기는 좀 감기는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노출 최소화하고 병의원을 방문할 때도 바깥에 요즘 안내문이 있는데 전화하고 어디로 선별진료소라고 하죠. 옮겨서 남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거기에도 그 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시설에서 가서 내가 홍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의심되면 검사를 하는 그런 그 대중과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진료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첫 번째는 의료인부터 두 번째는 일반인에까지 항체를 높이는 그런 사업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홍역이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죠. 잠복기에는 거의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7일에서 21일이 잠복기고 평균 10일에서 12일이 이 잠복기인데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4일 후까지 전파력이 있는 전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출되고 한 5일까지는 최소한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복기에 들어가는 일주일째, 6일 이후부터 내가 발열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발 홍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감수성을 가진 소위 쉽게 말하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죠. 적게는 뭐 한 반, 많게는 한 70% 젊은 층에서 존재한다면 중간중간 환자들이 발생할 통제가 지금 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접촉자 관리 그리고 접촉했는 분들 주변에 또 의료인들에 대한 대구시 지원 등을 통해서 자꾸 벽을 세우고 있는데 좋은 시나리오로는 한 수십 명에서 멈출 것이고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만 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높이고 의료인부터 그리고 접촉자 관리를 대구시와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시나리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올 들어서도 이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뭐 뚜렷하지도 신뢰감을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공준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 한번 나오셔서 토론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3한3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째는 이제 미세먼지에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좀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패널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어떤 의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구분이 된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렇게 나눠진 데는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는 이 코부터 기관지, 폐까지 먼지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방어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잘 관찰해 보니까 지름이 10마이크로메타 이하의 크기를 가진 먼지들은 입자들은 코와 이 기관지 방어막을 통과해서 이 폐까지 도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먼지들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그래서 이걸 우리 미세먼지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뒤로 의학이 점점 발전하니까 PM 2.5를 관찰해 보니까 2.5 이하의 것들은 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폐를 통과해서 혈류 안까지 들어가더라. 그리고 몸 안에 축적이 돼서 나오질 않더라. 그래서 이게 나누면은 3이나 5로 나눠지지 않고 해필이면 그게 2.5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런 특징이 갈라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PM 2.5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크기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고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머리카락의 7분의 1이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그 미세먼지 PM10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가 머리카락이 한 7분의 1. 그리고 그거는 또 PM 2.5는 한 나누기 4분의 1. 3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미세먼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세먼지의 성분 뭐 어떤 겁니까? 예,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것들은 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을 연소시킬 때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죠. 네. 그래서 석탄을 많이 떼면은 거기에 따라서 황산화물이 공기 중으로 나오고 네. 우리 자동차는 또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나 오존이나 암모니아하고 합쳐져서 질산염이나 황산염 같은 화학 물질을 만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주된 성분이고요. 네. 이런 가스 말고도 입자상으로 배출되는 것들이 뭐 탄소 알갱이라든가 흙먼지라든가 이런 거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또 공기 중에 있는 나비나 비소나 캐드뮴 같은 거 합쳐져서 네. 또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 예. 초미세먼지는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뇌에도 가고 예. 간, 폐, 심장 그렇죠. 이런 데도 다 갈 수 간다는 있습니다. 얘기죠? 예, 예. 배출은 안 되고요. 배출은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그 윗단계인 미세먼지는 배출은 됩니까? 미세먼지, 일반 먼지는 우리 코나 이 기관지에서 걸러지고 네. 미세먼지도 들어오긴 하지만 일부는 다시 배출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초미세먼지는 네. 배출되는 양보다도 폐포에 달라붙어 있거나 네. 폐포를 통과해서 혈류에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초미세먼지가 의학적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건강한 사람한테도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특히 어떤 뭐 심장 질환, 뭐 간 질환, 폐 질환, 뇌 질환 갖고 계신 분은 초미세먼지가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은 뭐 더 나쁠 것 같네요.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예, 혈류를 통해 들어온 초미세먼지가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그 성질 자체가 그 화학 물질을 보시면 됩니다. 네, 화학 물질이 네. 몸에 들어온 거니까 네. 그럼 우리 혈관벽에 이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혈류 속도가 늦어지고 네. 속도가 늦어지면 우리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혈구들이 거기서 응집이 되고 그럼 혈관이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데 우리 혈관이 막히는데 가장 많이 표가 나는 부분이 우리가 뇌하고 심장입니다. 다른 부분도 막히겠지만 표가 네. 덜 나고요. 네. 그 뇌 혈관이 막히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뇌졸중 네. 그리고 치매 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네. 심장 혈관이 막히면은 우리의 심장마비나 네. 부정맥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도 이게 사이즈가 작고 침투력이 네. 세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려진 태반에조차도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태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태반의 혈류를 조금 원활하지 못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태아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조산되거나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해외에도 보고되고 있고 국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블랙 카본, 초미세먼지의 성분인데 블랙 카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예. 블랙 카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오래된 그 디젤 차 뒤에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새카만 그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탄소 알갱이의 가루인데요. 네. 이것들은 장기간 우리 몸에 호흡하게 되면은 우리 폐나 심장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다고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이걸 블랙카본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폐암도 일으키는 아주 그 1급 발암 물질로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초미세먼지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패널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예. 주의보, 경보 그리고 주의보, 경보 구분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이제 아주 이제 주의하라고 그렇죠. 그 주의보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어떤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75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이하에서는 그리고 주의보 이하 그리고 보통이나 그냥 나쁨 수준에서는 일반인들은 그냥 개운하지 않고 불쾌하고 그 정도 느낌을 가지지만은 기존의 환자들이나 천식을 가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좀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경보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폐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이 차기도 하고 야외 운동을 할 때 좀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보 수준이 나오면 반드시 이제 좀 마스크를 끼야 되죠. 자, 그런 기준인데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제 대구, 경북, 서울보다 예. 높아요. 뭐 12월 3일, 12월 21일, 10월 5일 이렇게 나와 있고 10월 4일에는 이렇게 높습니다. 뭐 이날은 이제 서울이 높네요. 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대구는 7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경북 80. 이게 평균 농도인데 평균 농도죠. 이게 평균 농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또 낮았을 맞습니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죠. 평균이 이 정도니까 예, 이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평균은 우리가 어떤 관리를 위한 숫자거든요. 네. 의학적인 숫자보다는 관리를 위한 의미가 있고 네. 의학적으로 의미가 영 없지는 않습니다. 네. 평균 농도도 건강과 관련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은 건강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은 평균 농도보다 일시적이지만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 네. 이것이 더 의학적으로는 더 우리가 임팩트라 그러죠. 충격이 네.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기존의 질환자들, 심장이나 네. 폐 질환자들은 네. 하루하루의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견디다가도 한번 이렇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왜 권투 선수들이 네. 잔잔한 펀치를 맞다가 네. 강펀치 하나 이렇게 세게 네. 맞으면 KO 되는 네. 것처럼 네. 그런 분들은 질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네. 사망을 하게 돼서 네. 조기에 사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초미세먼지 때문에 초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12,000명쯤 네.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초과 사망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지방 정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충남 10개 시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비상저감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늦다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예. 최근에 지난 10일에 대구시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전기차 보급하고 예. 경유 차량 이제 천연가스 차로 전환하고 예. 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또 마스크 이렇게 보급하고 예. 대기 측정량 좀 늘리고 자 이런 또 차량 뭐 부재도 이제 하고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대구시가 연평균 미세 농도를 2022년까지 17 마이크로그램, 네. 2025년까지 15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겠다고 하죠. 야심차게 평균이죠, 그것은? 평균이죠. 연평균이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좀 보급하고 네. 산업장애 방지 시설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하고 이런 계획은 제 생각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생활 공간에 경로당이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고 네. 또 대구 시민 2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년에 3번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것은 네.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좀 네. 보호하겠다는 네. 그런 그 의지가 있어서 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많은 예산이 이 전기차 보급과 나무 심기 이런 데 좀 네. 치중이 돼 있고 네. 미세먼지가 주 배출되는 노후된 사업장, 네. 노후된 경유차 이런 걸 네. 어떻게 좀 빨리 없애고 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네. 거는 조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학원과 학원 차량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그럼 학원과 학원 차량에 대해서도 네. 좀 일정 부분 좀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사회에서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건설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뭐 경찰관들이. 네. 자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임산부도 있고. 네.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마스크 비용이 6억인데 예산이 네. 6억이 좀 충분하겠는가? 네. 좀 더 많은 양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마스크 말씀하셨는데요. 네.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너무 꽉 매면은 숨을 못 쉬어서 오히려 나쁘다. 예. 또 이 공간을 열어놓으면은 들어올 공기가 다 들어온다. 예. 네, 또 마스크의 기능도 성능도 또 여러 가지다. 예.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세먼지 크기는
거의 세균보다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마스크로는 이게 미세먼지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KF 80, 94, 99 이래서 네.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뭐 99라면 99%가 걸려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그 보건용 마스크를 인정해서 판매를 하는데 문제는 그걸 끼고 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네. 답답함을 느끼는데 일반 성인도 답답한데 임산부라든가 또 폐 질환자도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좀 숨이 가쁜데 네. 답답한 마스크를 끼라니까 좀 마음이 답답한데요. 네. 하지만 저는 이게 꼭 안 끼더라도 헐겁더라도 안 끼는 것보다는 끼는 게 낫습니다. 착용하는 것이 나은 게. 왜냐하니까 100% 99%를 걸르지는 못하더라도 50%만 걸르면은 매우 나쁨이 나쁨 수준으로 되고 나쁨이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숨이 답답하시면 불편하시면은 헐겁게라도 끼십시오. 네. 그것이 이제 몸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초미세먼지는 그 화학 성분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물질이라기보다는 화학 성분이다. 예, 화학 물질로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은 이 뭐 여간 촘촘하지 않은 마스크로는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작은 건데 미세한 건데 마스크로 막을 수 있을까요?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이라도 막자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반이라도 막을 수 있나요? 그렇게 작은데?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반드시 KF로 되어 있는 네. 보건 마스크를 끼서 타이트하게 막으면은 네, 물론 네. 90% 80% 막을 수 있지만은 타이트한 게 힘이 들고 사실 좀 호흡이 가쁘기라기보다는 네. 젊은 분들은 좀 얼굴에 자국도 생기고 네. 좀 또 네.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안 끼는 네. 경우가 많은데 헐겁더라도 끼는 게 건강에는 좋습니다. 네. 실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뭐 학교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마스크를 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는 거는 뭐 어디더라도 그리 권고하는 바가 없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우리 환기를 안 해야 되겠죠. 밖이 굉장히 네, 네. 이제 미세먼지가 많으면 밖에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네. 창문을 좀 잘 닫으시고 네. 대신에 실내에서는 뭐 공기청정기를 두셔도 되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날은 좀 요리를 네. 태우거나 굽는 요리를 좀 덜 하시고 네. 또 청소도 진공 청소기보다는 좀 물걸레 청소를 하시고 네. 또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옷을 좀 털고 네. 들어오시고 들어와서는 네.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좀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시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그러면은 창문 열고 예. 환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보통일 때까지는 환기가 더 유리합니다. 네. 근데 나쁨이나 매우 나쁨, 뭐 매우 나쁨은 자연적 안 하시겠지만요. 네. 나쁨일 때는 저는 뭐 안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네. 실내에서 먼지는 어쨌든 가라앉죠. 먼지는 가라앉죠. 그러면 뭐 물 청소 같은 것도 그렇죠. 물걸레 청소를 하는 것들이 청소에 효과적이고 청소하는 그 청소 후에 진공 청소기를 하게 되면 청소에 네. 먼지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공 청소기를 하고 네. 나면은. 근데 환기할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걸레 청소를 권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이제 홍역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하고 미세먼지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메르스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있고. 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곳곳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홍역도 처음 이제 제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막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생각까지 들 정도고, 메르스도 처음에 막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도 그 몇 년 동안 논란만 있다가 뒤늦게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들은 뭐 수없이 양산되고, 우리 전공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지방자치, 대구시도 미세먼지가 안 생기게 하거나 또 생긴 미세먼지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리고요. 네. 또 한동안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 감수해야 되고요. 또 기온이나 어떤 날씨 현황에 따라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미세먼지가 대구시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배출된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는 거라도 막아야 되죠. 네. 그게 2차 방어선입니다. 네. 그 미세먼지 2차 방어선은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있고 아까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은 네. 외출을 자제하시고 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는 것이 비록 뭐 대구시나 정부나 혹은 중국 때문에 1차 방어선은 무너졌더라도 네.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2차 방어선만은 좋은 습관으로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톡톡은 그동안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했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이 주요 이슈들을 기자 또는 전문가와 함께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보수 정치의 쇄신 문제에 이어서 최근 지역 이슈가 되고 있는 홍역 방역의 문제점, 미세먼지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제2차 방어선이라는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모든 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제1차 방어선이 언제 어디서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사회든 질병이든 이 선진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질병이든 재난이든 사고든 제1차 방어선이 무너질 때 곧바로 제2차 방어선을 펼쳐서 막아내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선진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